여러분, 혹시 요즘 중국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나한테도 영향이 있는 건가? 저도 처음엔 그냥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파면 팔수록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 월급, 우리 부동산, 우리 주식까지 전부 연결돼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전역에서 5천 건이 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에선 잘 안 나오죠.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거든요. 근데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시 군구가 약 250개 정도 되는데 중국은 그보다 훨씬 넓은 땅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시위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피켓 뜨는 게 아니라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고 군용 트럭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격렬하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혼란 속에서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돈을 옮기고 있어요. 어디로?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런 말 들으면 막막하고 무섭기만 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는 것.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제 초보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부.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 먼저 지금 중국 내부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시위 건수가 무려 5,343건이에요. 전년도랑 비교하면 44%나 늘어난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라는 거예요.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묻히고 지워진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예요. 절반 이상인 54%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에요.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사장이 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으면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그 절박함이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부동산 피해자들이에요. 22%를 차지해요. 우리나라 전세 사기나 기획 부동산처럼 아파트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 다 냈는데 건설사가 공사를 멈춰버린 거예요. 집은 안 지어지고 돈은 이미 나갔고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나머지는 땅을 강제로 빼앗긴 농촌 주민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이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유 사건이에요. 스촨성 장유시에서 14살 소녀가 고위층 자녀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왜냐고요? 가해자들이 힘 있는 집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고 군용 트럭으로 통신 신호까지 차단했는데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을 어느 정도 따른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서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돈도 없고 공정함도 없고 이제 뭘 믿겠어요. 2부,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비제늪.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시위는 사실 결과예요.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경제 용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LGFB예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풀면 이래요. 중국 지방정부들이 도로 놓고 건물 짓고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게 바로 LGFB, 우리말로 하면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예요. 문제는 이 기구들이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GDP의 84%에 달해요. GDP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총합이에요. 그 84%에 해당하는 빚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냐고요? 원래는 땅을 팔아서 갚았어요. 지방정부가 개발업자한테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이자 갚고 또 개발하고 이걸 반복했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토지 매각 수입이 최고점 대비 65%나 줄었어요. 수입은 확 줄었는데 빚은 그대로인 거죠. 이걸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카드값이 1,000만 원인데 월급이 갑자기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가 지금 발표한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스왑이 딱 그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빚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3부. 시진핑은 왜 대만 해협을 건드리는 걸까요?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안에서 불이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밖에서 더 큰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시진핑이 대만 해협에서 정의사명 2025 군사훈련을 단행한 이유예요. 역대급 규모의 훈련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대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은 반복돼 왔어요.
내부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도자들은 외부의 적을 키워요. 국민이 배가 고프면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 중 하나예요. 4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첫 번째로 주목할 건 K방산, 즉 한국 방위산업이에요. 전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각 나라들은 무기를 사고 싶어 해요.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 섹터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공급망 다변화 수혜주예요.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로 옮기겠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곳이죠. 이걸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러요. 이런 지역에 생산 거점을 가진 기업들 혹은 이 지역으로 진출을 도와주는 물류 인프라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30세대 중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미세먼지, 문화 공정, 역사 왜곡 같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예요. 이런 정서는 기업들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중국이랑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해도 실제 돈의 흐름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금골디예요. 경제 위기, 전쟁 위협, 화폐 가치 불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금이에요. 월가에서는 2026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금은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해줘요. 전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나눠두는 거예요. 5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중국이 무너진다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중국의 위험 신호들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중국이 망한다는 결론은 절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들도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중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게 곧 우리한테 기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사고방식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if then으로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실제 군사 충돌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환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면 내 자산 중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안전한가?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무조건 겁먹는 것도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아닌 냉정하게 상황을 읽고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중국에서 5천 건이 넘는 시위가 터지고 있는 건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니에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 집을 못 받은 분양 피해자들, 땅을 빼앗긴 농민들, 이 모든 분노의 뿌리에는 무너져가는 경제가 있어요. 지방정부의 빚은 GDP의 84%까지 쌓였고 그걸 갚아주던 부동산 시장은 65% 넘게 쪼그라들었고요. 시진핑은 이 내부 위기를 감추기 위해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 삶과 완전히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흔들려요. 대만 해협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파장은 결국 우리 월급, 우리 물가, 우리 투자 계좌까지 영향을 미쳐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세 가지예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빛을 발하는 K방산, 탈중국 흐름의 최대 수혜를 받을 공급망 다변화 관련 기업들,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에 든든한 안전벨트 금이에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경제 흐름을 읽는 하나의 시각이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추천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판단하세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의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알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경제 눈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공부하고 또 찾아올게요.